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전쟁 수행 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쟁 수행의 중심 개념은 안전이 보장되는 전투 수행이며 이에 따라 전투원의 안전 보장도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장 상황에서 무인무기 체계의 역할과 중요도도 부각되고 있으며 무인무기 체계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그것을 운영 및 통제하는 인간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 전장에는 무인 드론과 AI가 탑재된 무기 체계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 공격 드론에서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된 전투 공격기까지 진화되어 가고 있고 지상에서는 무인 전투 장갑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첨단 미래 전장을 한국이 다른 군사 강국들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산무기의 큰손인 미국이 무인 전투장갑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M2A3의 첨단 기술을 더한 차세대 전투차량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무인화 및 능동방어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이 적용된 차기 전투차량 시제품은 2024년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는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우선 완전한 무인화와 현재 유인화 기술 중간 단계인 선택적 유인 전투차량 개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유인 전투차량 장치 가운데 선택적으로 개량한다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시속 56km인 전투차량을 61km까지 높일 계획이고 무게는 30톤에서 32톤까지 늘려 추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엔진 성능을 높이고 주행 거리를 줄이면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군사 선진국들이 첨단 무기 무인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데 이에 발을 맞추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개발한 T-14 아르마타 차세대 전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개발이 완성되면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최고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현재 스펙상으로는 괴물 전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대전차 로켓포나 미사일을 막아내는 아프가니트 능동방어 체계도 갖추고 특수 코팅을 적용한 스텔스 기능도 적용해 레이더 탐지도 어렵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기술 발전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 전장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도시 시가전에선 공격과 방어 사이에 차이가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최신 IT 기술도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IT 스타트업 기업인 업테이크 테크놀로지와 $100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공지능 AI와 머닝머신 알고리즘을 브래들리 M2A3에 적용해 장갑차 고장 유무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품 고장 조짐이 보이면 브래들리 장갑차 시스템이 현장 지휘관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정세에 맞춰 한국군도 높은 성능을 갖춘 전투장갑차를 독자 개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개발에 착수해 2005년 시제를 공개한 K21 전투장갑차는 무게 25톤인데 세라믹 타일을 결합한 복합 적층 장갑을 장착해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주무장은 40mm 포를 장착해 23mm 포를 달고 있는 브래들리보다 강력합니다. 또한 주야간 정밀 조준 장치와 위협 탐지 적외선 센서, 피하 식별 장치 등도 장착했는데요. IT 기술도 도입돼 3세대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갖춰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도 보유했습니다. NCW는 장갑차들끼리 전장 상황 정보를 디지털로 공유해 협동 작전이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3세대 사격 통제 장치는 연령상 조준경, 디지털 탄도 계산 컴퓨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춰 달리면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합니다. 포수와 차장이 보는 관측 조준 장치가 모두 볼 수 있게 연결돼 여러 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헌터 킬러 능력을 갖췄습니다. 방어 능력은 전면 30mm 직격탄을 막을 수 있고 측면과 후면은 14.7mm 직격탄을, 상부는 152mm 탄이 공중 폭발할 때 나오는 자탄과 파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브래들리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한국 지형에 특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능은 미군의 브래들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K21은 확장성의 제한으로 내부가 비좁아 성능 개량이 쉽지 않다는 게 약점입니다. 반면 미군은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토우를 2발 장착했는데 K21은 대전차 미사일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K21은 여러가지 기준에서 우수한 전투장갑차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있으면 곧 뒤처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주변국은 네트워크와 상황인식 기능을 키우고
방어력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K-21은 곧 미래전장에서의 한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 한국도 미국과 같은 관련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 포럼에서 발표된 하나 디펜스 자료를 보면 성능 개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CTA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360도 상황인식 장치, 비활성 반응장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차기 전차는 더 큰 엔진으로 바꾸고 무인 포탑, 능동방어, 무인화 및 스텔스 기능 적용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세계의 방산무기 산업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도 지난 2017년부터 미래형 장갑차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고 2023년이 돼야 체계 개발이 가능한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양산 단계는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쉴 틈 없이 성능 개량을 항시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미군은 당장 내일이라도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자기술의 강국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무인장갑차의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1월 국내에서 개최한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광장에 바퀴 6개 달린 검은색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상단에 태극기가 새겨진 이 차량은 정상회의 기간 경계 강화를 위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이 운영하는 무인 감시 경호장갑차입니다. 무인장갑차는 지난 22일 현장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고 정상회의 하루 전 날인 24일에도 경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무인장갑차는 정찰이 가능한 360도 카메라 영상을 5G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달하는데 무인장갑차는 현대로템과 KT가 협력해 개발한 5G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특히 차량 앞에 사람을 이직해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원격 조종 등 방위 업무 수행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고 탑재 장비에 따라 물자 수송, 감시 정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로템의 HR 셰르파는 전투용 차량, 다목적 무인 보병 지원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약이나 무기 같은 군장을 수송하거나 옵셔널 장비를 장착해 전투 차량이나 화생방, 지뢰 탐지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이번 아세안 국가들의 정상회의에 HR 세르파를 선보인 만큼 주변국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 앞에 보였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아직까지 개발 못한 무인장갑차를 한국이 먼저 개발했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 성능의 상륙 장갑차를 개발 중입니다. 상륙 돌격장갑차 2를 2018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 기술로 탐색 개발 및 체계 개발을 거쳐 전력하기로 했는데요. KAAV2로 불리는 차세대 상륙 돌격장갑차는 현재는 탐색 개발 단계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시제업체로는 하나디펜스와 S&T 중공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추진장치, 현수장치 개발과 함께 체계 종합을 맡고 있고 S&T 중공업은 무장과 송탄장치 개발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탐색 개발 단계에는 육상, 해상, 기동 시제 각 한 대, 포탑 실험 시제 한 대의 탐색 개발 시제를 제작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상 추진, 해상 운행, 차체 변환, 가변형, 현수장치, 장갑, 경량화 기술 등의 개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적의 작전 요구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KAV2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내 면허 생산한 기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투 중량이 35톤 규모로 기존 KAV보다 무거우며 엔진 출력도 40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향상됩니다. 수상 속도가 기존 13km에서 20km급이며 주무장은 CTA 40mm 포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86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2028년 이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무기 체계를 들여와 카피하는 수준의 기술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무인 전투체계 등 무인 이동체의 최신 기술은 한국이 세계 강국들과 비교도 될 정도로 상위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를 개발 중이고 해군과 하나시스템은 복합임무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다각도로 변화할 미래전장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복합 무인무기 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예전의 군사 약국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K뉴스입니다. 1000명만큼은 제외해달라. 박노환 베트남 대사가 만약 삼성 엔지니어 1000명에 대한 격리를 베트남 정부가 진행할 시 양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 경고하며 제안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1000명은 삼성전자가 구미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전략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에 제시한 부분인데요. 이미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갤럭시 스마트폰 핵심 조립 허브 역할을 하는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자 전원을 고립하여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베트남이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대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였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2개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현재 전 세계에 판매되는 갤럭시 제품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대로 삼성은 베트남의 총 수출 물량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과 베트남의 역학관계를 설명한 기사는 LG전자와 롯데그룹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대략 2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동남아 최대의 한국인 거주 국가가 베트남이라면서, 베트남 정부의 이 결정은 한국이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행한 일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베트남 익스프레스 역시 삼성의 엔지니어들을 격리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는데요. 박노환 대사가 삼성이 생산 라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 1000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데려와야 하는데, 만약 삼성전자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14일 동안 검역소에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이 베트남 정부가 현재의 강경한 정책을 조정해 주어 삼성과 LG 등의 전문가 및 엔지니어를 포함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베트남에 입국할 때 격리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외교관 및 공식 여권을 보유한 한국인들에게도 이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 의료 당국이 발급한 의료 진단서가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고립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도 전하였는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한국은 베트남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자 투자자 중 하나이고,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관광 산업에 기여한 국가란 점도 언급하면서, 삼성은 베트남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로 16만 명의 베트남인들에 대한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삼성이 월요일부터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언론이기에 한국 기업들의 큰 피해를 주면 베트남 경제가 난리가 날 것이란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삼성으로 인해 먹고 사는 16만 명의 베트남인들과 관광 및 투자 대국인 한국을 언급하며 사태의 위중함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단 이런 경제적인 양국의 협력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현 사태는 이미 많은 상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적인 부분을 봐도 베트남의 음식인 반미를 빵 쪼가리라고 표현한 조금은 경솔한 국내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베트남을 조롱한 것이라 분노한 그들이 다소 선을 넘은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닉이 온 상태에서 뱉어선 안 될 말을 하는 시민들과 정부의 정책 결정은 엄연히 그 무게감이 다르며, 정부의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감안한다면 이번 한국 기업 전문 인력들에 대한 격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추후 수치로 나오게 될 전 세계적인 막대한 경제 피해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
구조인데 그에 대한 분노의 칼날을 베트남이 감당하기 싫다면 아무리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 사정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전체 무비자 입국 제한을 푸는 것은 힘들다 쳐도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제안하는 현재의 조치만큼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이런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외교적 결례 수준의 현 조치를 유지할 명분도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한국 의료 당국이 인증한 한국인들에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제한을 걸어온 일본과 같은 길을 베트남도 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한국만큼이나 베트남도 커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될 것이며 수출 규제로 탈일본을 선택한 한국 기업들이 이번 베트남 정책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언젠가는 탈베트남을 고려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짜 내 편을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말처럼 현재 상황은 양국 간의 상호 신뢰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베트남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과 주재원 및 관광객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500대 생산을 돌파하며 세계 각국 공군에서 초기 운용 단계에 들어간 F-35 전투기가 최초의 실전 요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공군의 F-35A 전투기 2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긴급 발진 임무를 수행해서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 군용기를 퇴거시켰다고 노르웨이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일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7일 오후에 자국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군 투플레프 142 장거리 해상 초계기와 미그 31 요격기를 식별하고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는데요. F-16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에 계속 접근하자 F-35A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르웨이군의 스크램블 전술입니다. 이들은 F-35의 센서 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최대한 센서 활용을 줄이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날개 곳곳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붙이고 출격했습니다. F-35의 요격을 받은 러시아 해상 초계기들은 노르웨이 영공 인접 공역을 벗어나서 북해 공해 상공으로 날아갔는데요. 그대로 영국 영공으로 향해서 영국의 요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15대의 F-35를 인수해서 2019년부로 초기 작전 능력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총 52대를 도입해서 기존 F-16 모두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노르웨이 공군 F-35인데 이게 지금 투플레프 142 그러니까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버전이죠. 해상 초계기로 개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핵 폭격 능력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냥 해상 초계기로만 보기에는 조금 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초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투플레프 142 2대 그리고 이제 미그 31 1대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 미그 31 전투기가 실무장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R33이라고 하는 아모스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을 하고 왔는데 이 R33은 사정거리가 무려 300km에 이르는 완전히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무장을 하고 온 이 미그 31의 호의를 받은 투플레프 142 2대가 이제 노르웨이 영공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F-16을 보내서 요격을 했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작전의 어떤 목표는 이 노르웨이 F-35의 전파 특성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런 것들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F-35가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F-35가 왔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F-35가 레이더를 쏘고 레이더를 비추고 이렇게 해서 F-35의 레이더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를 수집해 가야 되는데 그런 센서 활용을 최대한 억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F-35가 도대체 우리 레이더에 얼마나 크게 보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날개 곳곳에 동체 곳곳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붙이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겁니다. 요거 날개 위에죠. 그리고 동체 밑에 또 볼록한 거 보이죠? 이게 또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또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다가 붙이고 왔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볼록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레이더를 극단적으로 반사를 시켜버려요. 레이더 전파를 아주 크게 증폭시켜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죠. 그래서 사실 엄청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이런 작전은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그 31은 돌아갔어요. 왜냐, 항속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고, 이 투플래프 142 해상 초계기들은 이제 사실은 전략 폭격기죠. 계속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아서 영국 쪽으로 들어갔어요. 영국의 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영국 공군이 다시 유로파이터 6대를 보내가지고 요격을 하고 해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아무튼 이 F-35가 실제 뭐 전투는 벌이지 않았지만 실제 임무에 처음으로 동원된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아마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F-35가 밀어내긴 했으니까 뭐 소정의 목적은 F-35가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러시아로서는 이번 작전에 의미가 크게 없었다. 그냥 성질만 나쁜 거 보여줬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군도 아마 앞으로 이 동해 쪽으로 그 러시아 이 투플래프 142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F-35가 아마 조만간에 나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리플렉터를 반드시 붙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뭐 개념 없이 그냥 나가면 큰일 나겠죠. 러시아에게 F-35 전력 그대로 이제 노출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붙이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전투기 노후화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이 러시아제 대신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대상 기종은 J-10C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안 2231호의 효력이 만료를 앞둔 이란이 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제 J-10C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환구시보가 8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도입 40년을 훌쩍 넘긴 F-14 전투기와 F-4, F-5 시리즈의 자체 개량형 등과 함께 러시아제 미그-29와 J-7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가진 기체는 F-14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공군력 붕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15년 발효된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안 2231호 때문인데요. 이 제재의 유효 시한이 오는 10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 날짜 이후 도입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해서 현재 5종의 전투기를 후보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환구시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검토 중인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그-35, 그리고 수호이 30SM,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부터 중국제 J-10C, 파키스탄제 JF-17 등인데요. 환구시보는 이란의 대외 관계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J-10C의 대량 도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대량 배치 중인 J-10의 최신 개량형인 J-10C는 200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에이사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최근 중국이 수출 판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종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란에 최소 100대 이상의 J-10C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될 이번 전투기 사업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뭐 연초죠.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충돌 상황에서도 봤듯이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안, 이 페르시아만 해안 지역에 이 테헤란 지역을 방어하던 F-14를 남하시켜서 그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했어요. 왜냐? 미군 전투기 혹시 넘어오면 그거 여격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 바로 F-14라는 것을 이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F-14가 언제적 F-14입니까? 1980년대 F-14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란이 지금 제대로 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 그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란의 공군력은 거의 지금은 붕괴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란에 무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18일부로 특별하게 다시 이 제재 결의안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10월 18일부로 그 이란 제재 결의안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끝나요, 효력이. 그러면 이란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때를 놓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게 전투기 한 100대 이렇게 이제 팔 수 있는 판촉을 서로 간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무기는 쌍발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만 해도 미그 35, 이 미그 35도 미그 29를 개량한 쌍발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은 대형 쌍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J10 같은 경우는 단발,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싸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개발한 지 한 15년 됐는데 아직 해외에 단 한 대도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걸 지금 팔고 싶겠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거 지금 뭐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을 텐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엔진이 제대로 성능을 못 발휘했기 때문에 못 팔았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J10C 같은 경우는 중국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탐지거리가 무려 200km짜리 A사 레이더, 그리고 YJ-10이라고 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 이런 것까지 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성능대로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저가의 아주 고성능 그런 가성비 넘치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죠. 문제는 이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전투기를 살 때 시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펙상에 나와 있는 그 AL30이라고 똑같은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 WS10 그 엔진이 정말 스펙상대로 출력이 나와줄까 하는 거 반드시 시험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진짜로 이 전투기를 구매해버린다면 중국이 주장한 대로 이 WS10 이 엔진의 성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제 전투기들이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진짜로 이란이 이 J10을 살 것이냐, 산다면 이제 고질적인 지금 그 아픈 부분이었던 이 엔진 출력 부족 문제를 중국이 해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싼 게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 그 파키스탄제 JF-17이죠. 그러나 파키스탄은 국민의 70% 이상이 수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아파인 이란에게 JF-17을 제공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싸고 한 이 J10이 가능성 높다라는 중국 광구 15의 분석은 타당합니다. 다만 엔진 출력 부족 문제, 그 엔진의 허접함이 해결이 됐는지 이 구매 성사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상대로 연이어 망신을 당했던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내세워 미군을 괴롭히는 모양새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의 알-하사카 지방을 순찰 중이던 미군 호송대를 막았었으며 이들을 위협해 돌려보냈다고 현지 스텝뉴스 에이전시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현지 시각 6일 북부 알-하사카 지방의 알-쿠슬리아 마을 일대에서 미군과 대치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7대의 미군 MATB 장갑차 행렬에 총을 겨누고 이들을 막아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시리아 정부군 뒤에 숨어서 미군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스텝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군을 막아선 시리아 정부군은 해당 지역이 시리아 정부의 영토며 외국군의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미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둘러싼 민간인들 때문에 차를 돌려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스텝뉴스 에이전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최근 들어 2차례나 발생했다라면서 지난 연말부터 미군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망신만 당했던 러시아군이 이제는 시리아 정부군과 민간인들을 내세워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 보호를 위한 미군의 순찰 활동도 강화됐는데요. 시리아 국민을 시리아 정부군이 위협하고 외국군인 미군이 이를 보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 시리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미군과 러시아군이 격투를 벌였었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갑차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하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이제 체면이 손상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마 시리아 정부는 사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그들 정부를 반대하는 그 반군이 있습니다. 그 반군 지역의 민간인들을 거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량殺傷 무기,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학살하는 등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지금 막고 있는데, 이제는 시리아군 장갑차가 이것을 미군의 행위를 막아서고 그 뒤에서 돌 던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관제 데모겠죠. 그냥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시민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관제 데모,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관제 데모라고 봅니다. 이 시리아 문제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이 나와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터키, 미국, 또 이 러시아, 이런 여러 다국적 어떤 상황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 빨리 이 시리아 문제, 저는 알 아사드 정권, 이것이 빨리 해체돼야 된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 러시아가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힘을 빨리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사실 경제력이 전쟁을 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과거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의 군비 경쟁을 유도해서 러시아의 경제력을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이런 거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